제3부 행복을 위한 이별. 내가 가지 않을 수 없었던 이 가장 비참한 길을 가는 동안에 나는 인간의 마음은 모두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평등하며 누구나 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준 것은 바로 내 딸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나는 오히려 외국인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는 친구도 없었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 편리한 일도 있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며 또 나는 중국인 가운데서 살아온 덕분에 가장 중요한 것 즉 인간의 가치를 구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돈만으로 사물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자신에게 타일렀습니다. 만일 이상적인 방법을 강구하는데 돈이 많이 들면 나는 그 돈을 마련할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젊고 건강하고 훌륭한 교육도 받았습니다. 이처럼 조건이 갖춰지면 아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듬해에도 나는 아이를 위해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 특수학교와 요양소의 이름이 적혀 있는 일람표를 갖고 찾아다니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문의했습니다. 이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학교의 탐지서는 일일이 말할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처럼 그런 학교를 알아보려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나는 건물이나 운동장이나 시설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시설을 갖춘 학교가 학생들에게 가장 불성실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학교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어떤 특수학교 여교장의 안내로 구내를 구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장은 설계가 잘 된 운동장과 건물 구석구석까지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확실히 영양 상태도 좋아 보이고 잘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 전속된 의사도 있고 또 심리학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람들도 산뜻하고 친절해 보였습니다. 학교 건물도 훌륭하고 아이들이 손수 만든 수공예품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는 음악부까지 있었습니다. 교장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숨은 재능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교장 자신도 유능하고 명랑한 사람으로 불친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머릿속으로 내 딸아이가 교장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온정이 결여되어 있는 듯이 생각되었으나 아이들을 일일이 교장이 돌볼 수는 없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나는 이 학교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딸아이를 그 학교에 입학시킬 심산이었고 놀랄 만큼 막대한 경비를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어 내가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교장과 둘이서 넓은 현관 앞에 서 있을 때 한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나는 그날 하루를 허비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한 대의 자동차가 우리 앞에 멈춰 서자 한때의 소녀들이 차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와 현관을 지나갔습니다. 소녀들은 모두 이 학교의 학생들로 10대의 어린이들 뿐이었습니다. 교장 앞을 지나갈 때 소녀들은 예의 바르게 교장에게 인사를 하고 교장도 일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교장이 날카로운 눈으로 소녀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장은 갑자기 여러분 잠깐만 하고 소녀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소녀들은 약간 놀란 얼굴을 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얼굴을 쳐들고 걸어야 한다고 몇 번 말해야 너희들은 알아듣겠느냐? 계단까지 되돌아가 다시 해봐. 하고 교장은 분명히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감시하는 듯한 교장의 눈앞에서 소녀들은 곧 그 말에 복종했습니다. 소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교장은 자랑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설명하는 듯이 말했습니다.
소녀들에게 얌전히 방을 출입하도록 가르치는 것도 내 임무의 하나예요. 지능 발달이 더딘 아이들은 모두 얼굴을 숙이고 걸어 다니거든요. 그것이 그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나는 그걸 완전히 고쳐놔야 해요. 왜요? 하고 나는 물었습니다. 교장은 어깨를 으쓱거리며 이 학교에 있는 소녀들은 모두 사교계에서도 이름 있는 훌륭한 가정의 자제들 뿐이에요. 부모들은 자기 딸을 데리고 다니는 부끄러움을 면하려고 해요. 하고 반쯤 경멸하는 어조로 말하고 웃었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반문하고 싶으시죠? 뿐만이 아니에요. 나는 브리지 카드 놀이의 한 가지 역주를 할 때에는 어떻게 카드를 갖고 해야 하는가도 가르쳐야 해요. 그건 또 왜요? 하고 나는 반문했습니다. 나도 살아야 하니까요. 교장은 솔직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작별했습니다. 그때 딸아이를 이 학교에 넣을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구하는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먼저 딸아이의 일을 생각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빵 문제를 그렇게 앞세우지 않아도 빵은 쉽사리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나는 훌륭한 사람이 교장을 맡고 있는 학교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이 교장이나 원장보다 훌륭할 리가 없으므로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의 인품이 좋아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시설이나 건물이 좋은 학교를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충분히 뛰놀 수 있는 장소와 햇볕과 신선한 공기는 필요했습니다. 나는 북부 지방에 있는 학교는 밖에 나갈 수 있는 계절이 짧으므로 피하기로 했습니다. 딸아이는 아열대 기후에 익숙하고 밖에서 놀기를 좋아했으므로 넓은 운동장과 불결하지 않고 아이들을 잘 돌봐주는 최소한도의 조건 이외에 나는 믿을 만한 학교 책임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온정이 있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어느 주에도 호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립학교에 딸아이를 넣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립학교에 자녀를 넣으려는 사람들이 많아 모두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주립학교에 가보았는데 아이들은 엄격한 일과에 따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큰 방에서 시무룩한 얼굴로 말없이 벤치에 걸터앉아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많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 아이는 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날 나는 안내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단지 앉아 있을 뿐이에요. 저 아이들은 저렇게 앉아 있고 싶은 거예요. 하고 그 사람은 놀란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째서 저 아이들은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하고 나는 물었습니다. 하루에 2번쯤 아이들을 방에서 나와 건물 주위를 걷게 하고 있어요. 하고 그는 내 질문을 따돌렸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정말로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좋은 일, 재미있을 일이 일어나기를 아이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마 아이들 자신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기다리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둔감한 영혼이라도 고통이나 기쁨을 느끼지 못할 만큼 둔한 영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도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도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능의 발육이 더딘 아이들은 결코 인간으로 완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인간으로서의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로서는 영문을 모르지만 깊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한낱 동물은 아닙니다. 나는 이것만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영원히 짐승 이상의 존재입니다. 정신을 잃고 말을 잃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부자유해도 인간에게는 인간으로서의 뭔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도 인류의 일원인 데는 변함없습니다. 어느 주립 수용소를 보러 갔을 때 인간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무서운 광경을 목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수용소를 방문한 내 눈에는 그곳이 마치 공포의 집처럼 보였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이미 청년이나 노인이 된 아이들은 보기만 해도 정신을 잃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평균 정신 연령은 언뜻 보아 1살 이하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개처럼 한 군데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옥양목이나 거친 배로 된 자루 같은 것을 걸치고 음식은 마루에 놓인 것을 손으로 집어먹는 것이었습니다. 변소에 가는 습관도 가르치지 않는 이 수용소에서는 콘크리트 바닥에 하루 2~3번 물을 흘려 오물을 처리했고 침대도 불결한 지피불을 깐 것뿐이었습니다. 물론 이 수용소의 처지에도 그 나름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이 아이들을 무엇을 가르쳐도 안 되고 다만 죽을 때까지 생존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에게 가장 언짢게 생각된 것은 이 수용소에는 어딜 가나 아름다운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아이들이 볼만한 것도 없고 아이들이 얼굴을 쳐들거나 손을 뻗으려고 해도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 나는 다시 이 수용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기 전에 나는 수용소 소장이 젊은 사람으로 교체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연 가보았더니 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장이 바뀐 수용소는 옛날과 크게 달랐습니다. 그곳은 전과 같이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전혀 딴 곳처럼 달라져 마치 한 가정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밝은 색깔의 커튼이 걸려 있고 또 마루에는 리놀륨이 깔려 있었습니다. 많은 방에는 유아만 수용하고 더 큰 어린이는 모두 같은 나이 또래 어린이와 함께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벤치와 의자도 있고 어린이들은 거기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는 꽃이 피어 있고 마루에는 완구가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어린이는 얌전해지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모두 정성껏 보살핌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날의 그 숨막히는 악취는 깨끗이 사라지고 식당도 생기고 식탁에는 접시도 스푼도 물주전자도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수용된 아이들은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 더 많습니까? 하고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대부분은 전부터 있던 아이들입니다. 하고 젊은 소장은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에 이곳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쳐도 안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가르칠 수 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된다면 누가 도와줍니까? 하고 그 소장은 조그마한 바구니나 깔개 등 아이들이 만든 물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간단한 것들로 서툴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모두 놀랍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모두 자기가 만든 것을 남에게 보이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말을 할 줄 모르는 어린이들은 모두 나와 소장의 주위에 모여 자기들이 만든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지능은 나아졌습니까? 하고 나는 물어보았습니다. 대체로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지능이 나아지고 나아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는 그것은 누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이 아이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하고 소장은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계십니까? 하고 나는 물었습니다. 다만 이 아이들을 인간으로 대하고 있어요. 소장은 이렇게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어느 다른 학교에서 나는 이 젊은 소장과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나의 학교 물색은 끝났습니다. 건물이나 운동장 등에는 주목하지 않고 사무실에 들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조용한 백발의 노인과 악수만 하고 나는 내가 찾던 사람을 만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충동적으로 결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딸아이의 일을 설명하고 어떤 곳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 하는가를 말했습니다. 그는 내 말을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그 태도는 동정적이었으나 애써 동정적이 되려는 기색도 보이지 않고 또 별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학교가 마음에 드는지 알 수 없지만 우선 학교를 구경하실까요? 하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돌아보았는데 어느 건물에 들어가 보아도 아이들이 모두 그를 보고 반가운 얼굴을 하고 어드 아저씨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이들과 함께 장난을 치기도 하고 아이들이 무릎에 매달리기도 하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초콜릿 조각을 찾는 것을 말없이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콜릿도 아이들의 식욕을 더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 작게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아이나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리한 눈동자는 어느 것 하나도 간과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람들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고 또 그 사람이 예컨대 지미의 의자는 좀 더 낮은 것이 좋으므로 지미가 가장 좋아하는 의자의 다리를 조금 잘라주라고 주의시키는 말을 듣고 아이의 시중을 드는 사람은 곧 그렇게 했습니다. 건물은 산뜻하게 잘 지어져 있었으나 내가 그때까지 본 몇몇 학교에 비하면 그다지 훌륭하지는 않았습니다. 학교의 분위기는 내가 느낀 대로 아늑하고 자유롭고 또 아이들이 모두 사이좋게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 뒷뜰에는 진흙 파이를 만들기도 하고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는 아이들은 마치 자기 집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어느 벽에도 문방구에도 먼저 행복을, 모든 일은 행복에서라는 모토가 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토는 교장 자신의 책상 위에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더니 그것은 단지 감상이 아니라 오랜 경험의 산물입니다. 아이들의 영혼과 정신이 불행에서 해방되지 않는 한 우리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행복한 아이들만이 이를 배울 수 있어요. 하고 교장은 말했습니다. 정신방야가를 가르치는데 다소의 경험을 가진 나에게는 그 교장의 말이 건전한 교육의 원칙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이 원칙 위에 모든 것이 쌓여 있는 것을 알고 크게 마음이 놓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제 더 이상 학교를 물색할 필요가 없다고 혼자 말을 했습니다. 9월 어느 날 나는 딸아이를 데리고 그 학교에 갔습니다. 새 운동장에서 딸아이를 길들이기 위해 우리는 사방을 걸어다니고 또 딸아이의 침실에도 가보았습니다. 딸아이를 돌봐줄 여자아이들을 감독하는 부인도 만났습니다. 딸아이는 나와 그 부인의 손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틀림없이 어떤 암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나와 딸아이는 한 번도 떨어져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마찬가지로 이별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는 몇 번이라도 딸아이를 만나러 올 수 있을 것이며 또 딸아이도 때로는 나를 만나러 집으로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함께 살 수 없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헤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나는 딸아이의 영원한 거처를 찾아내는 것이 아이의 앞날의 안전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아이가 일생 살 집을 찾아내어 그곳에서 살게 한다는 것이 나한테는 잔인하게 생각되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나는 시간이 흐르는 것이 무섭게 생각되었습니다. 교장은 나에게 딸아이와 함께 강당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음악을 듣기 위해 모두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친절한 교장은 나와 함께 단 위에 앉아 아이들에게 5, 6분 동안 중국 어린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나에게 부탁했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남의 말을 알아듣는 아이도 덜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에는 오랫동안 일어났던 일의 의미가 갑자기 결정되는 순간이 간혹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 강당의 단상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수백 명의 아이들의 얼굴을 목격했을 때 그런 순간이 닥쳐온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배후에는 얼마나 큰 마음의 고통이 있었을까요? 그 아이들을 위해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무서운 시리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이들은 운명의 노예가 되어 죽을 때까지 그 학교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내 딸아이도 이제부터 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서 있던 친절한 교장은 내 마음을 헤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슴이 벅차서 말문이 막힌 나를 보고 그는 짤막한 이야기를 들려주어 아이들을 웃겼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에 나는 말을 계속할 여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내 일생에 그때처럼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3분 동안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때처럼 한 가지 일에 전력을 다해 열중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가슴속에 뭉쳐있는 이야기를 하나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내가 다른 어떤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생활을 잘 알고 있어요. 나도 여러분들처럼 생활을 내 딸아이와 함께 해왔으니까요. 하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나는 아이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간단한 이야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얻은 보수는 아이들의 신선한 웃음소리였습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교장은 나를 옆으로 불러서 조용히 그러나 정중하게 말했는데 나는 그때의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모두 행복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아이들은 이곳에 있으면 안전해요. 저마다 괴로움이나 결핍을 모르고 살아요. 투쟁이나 패배도 모를 것이고 또 슬픔을 느끼는 일도 없을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다른 아이들과 서로 나눠 갖게 되어요. 당신의 따님도 모든 괴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이것을 잘 기억하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슬픔보다도 더욱 참기 어려운 슬픔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도 자기가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슬픔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슬픔을 느끼는 일이 없을 거예요. 하고 그 교장은 말했던 것입니다. 그 후 나는 여러 번 딸아이를 생각하고 다시 절망에 빠지려고 할 적마다 이 친절하고 또 분별 있는 말을 상기하고 딸아이가 행복한 이상 어찌 내가 참을 수 있는 일을 감당해낼 정도로 강해질 수 없겠느냐고 자문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날 딸아이를 학교에 남겨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부각을 받아들여 한 달 동안은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교장은 새로운 생활이 완전히 땅에 뿌리를 내리려면 적어도 한 달은 걸리며 그동안에 아이가 부모를 만나게 되면 그만큼 새로운 생활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늦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딸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곧 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나는 생전 처음으로 딸아이를 혼자 떼어놓고 전신이 갈기갈기 찢기는 아픔을 꾹 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나와 같은 경험을 한 부모들은 내가 얼마나 딸아이를 생각하고 마음 아파했는지 알 것입니다. 편지도 쓸 줄 모르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알릴 줄도 모르는 아이를 놓아두고 온다는 것은 때로는 더없이 잔인한 일처럼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밤이면 딸아이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이가 나이를 먹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하고 부랴부랴 가까운 역에 뛰어가 기차를 타려다가 간신히 참았습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밤을 보내는 괴로움을 알고 있는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루한 한 달이 지나 학교에 찾아갔을 때 딸아이는 행복하고 건강했다고 지금 여기서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딸아이의 곤혹스러운 얼굴이나 나를 만났을 때에 보여준 가엾을 정도의 기쁨을 보고 나는 다시 과거의 의욕에 빠져 딸아이의 물건을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올까 하고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늙은 보모 한 사람이 우리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따님은 장난이 심해서 애를 먹고 있어요. 따님은 다른 아이들이 즐겨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툭하면 울어요. 그래서 우리는 따님을 혼내줘야 해요. 혼내줘요? 하고 나는 반문했습니다. 그래요.
따님이 맘대로 집으로 뛰쳐나갔을 때에는 집 안에 가둬놓아야 했어요. 그 아이는 자유에 익숙해 있어요. 그리고 집을 뛰쳐나간 것은 물론 나를 찾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하고 나는 더듬거리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혼자서 집을 뛰쳐나가서는 곤란해요. 따님은 복종하는 것을 익혀야 해요. 만일 그렇게 되면 따님도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고 그 보모는 말했습니다. 항의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나오는 것을 삼키고 아이를 데리고 잠깐 산책하겠어요. 하고 나는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 단둘이 되자 딸아이는 다시 새처럼 행복해 보이고 다시는 나를 놓지 않으려는 듯이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는 교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교장은 사무실에서 나를 기꺼이 맞아들이고 딸아이에게도 말을 걸었습니다. 딸아이는 교장을 잘 알고 있는지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딸아이를 이곳에 그대로 둘 수 없어요. 보모의 이야기에 의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딸아이를 집에 가둬놓았다고 해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지금까지 살고 있던 집에서 떠나 있으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은 뻔한 일이에요. 딸아이는 어째서 자기 생활이 갑자기 변하게 되었는지 까닭을 알지 못해요. 이곳 아이들은 모두 일정한 일과를 억지로 지켜야 하는 걸까요? 예컨대 아이들은 모두 한 줄로 나란히 서서 식당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하고 나는 교장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나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교장은 친절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마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따님도 집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행동할 수는 없어요. 이곳에서는 따님도 많은 아이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돌봐주기도 하고 주의도 주고 또 가르치기도 하는데 자기 멋대로 행동해서는 곤란해요.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는 따님에게도 다소 자유가 없게 돼요. 그러나 자유가 다소 없게 되더라도 그것으로 얻게 되는 것과 비교해 봐야 해요. 따님은 이곳에서는 안전하고 또 많은 친구가 있어요. 대가족이 되면 어디서나 필요한 약간의 일과에 익숙해지면 여러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은 오히려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따님도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해요. 그러나 다른 일에 대해서는 결코 억지로 따님에게 가르칠 수는 없어요. 앞으로 1년 후 또는 5년 후의 따님이 어떻게 될지 좀 생각해 보세요. 이 학교가 따님에게 좋은 집이 될지 어떨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눈앞에 보이는 불만 때문에 큰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딸아이는 그 모든 일이 어째서 필요한지 알 수 없고 또 어찌하여 그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가엾어서 참을 수 없어요. 하고 나는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는 알지 못해요. 당신도 어째서 이런 따님과 같은 아기를 낳게 되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이런 자식을 갖고 어디에 낙이 있는지 당신도 알 수 없지요. 하고 교장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확실히 그것은 나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일에서 따님을 떼어놓을 수는 없어요. 하고 교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따님도 인간인 이상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자기의 작은 소임만은 다해야 해요. 교장은 이 밖에도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앉아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내 곁에는 딸아이가 만족스러운 듯이 바싹 붙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다 끝났을 때 나는 교장의 말이 나를 완전히 설득한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교장의 말에 의해 딸아이를 위해 보다 더 큰 행복을 생각할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서 나는 그날 안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딸아이가 작은 팔로 내 목을 껴안고 매달리는 것을 떼어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와야 했던 그날의 일을 나는 한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보모가 딸아이를 꽉 붙잡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용기가 꺾이지 않도록 뒤돌아보아서는 안 된다고 되풀이하여 나 자신에게 타이르면서 도망치다시피 돌아왔습니다.
그 후 벌써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나는 딸아이와 같은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미국에 살게 되고 그것도 딸아이 학교에서 얼마 멀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자주 그 애를 만나러 학교에 갔습니다. 지금은 딸아이도 내가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익숙해졌으나 그래도 내가 돌아갈 때가 되면 딸아이는 한참 내게 매달려 있지 않고서는 못 베기는 듯이 몇 번이나 집으로 가고 싶어 하고 나에게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집에 돌아오면 며칠 동안은 기쁨에 넘쳐 있었으나 한 주일쯤 지나면 학교에 돌아가고 싶어서 다른 소녀들의 일이나 또 학교에 놓고 온 완구나 악기, 레코드에 대해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나한테는 큰 위안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딸아이는 나중에 내가 며칠 안으로 학교에 가겠다는 약속을 하면 자진해서 기꺼이 학교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랜 투쟁은 끝났습니다. 딸아이도 새로운 환경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잠들지 못하는 밤에도 나는 만일 내가 내일 아침에 죽는다고 하더라도 딸아이는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버는 돈의 대부분은 딸아이의 안전한 생활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살아있건 없건 간에 그 아이는 이 점에 있어서는 누구의 신세도 지지 않게 된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기울였으니까요. 나처럼 이런 자녀의 장래의 안전을 해결할 수 있는 행운을 갖지 못한 부모가 세상에 많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내 딸아이와 같은 자녀를 데리고 나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의논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돈이 없는 분도 있고 또 자녀가 많아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어도 희망이 없는 아이에게 재산을 모두 줄 수는 없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물론 옳은 말입니다. 냉혹하게 말해서 모든 자녀에게 재산을 고루 나눠준다면 정상인 자녀 쪽이 희망이 없는 자녀보다 확실히 사회를 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나는 내 딸아이에게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딸아이는 내게 인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누구나 어리석은 일이나 어물어물하는 것을 잠자코 보고만 있지 못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둔감한 사람을 싫어하는 우리 가족의 버릇을 고스란히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문을 알 수 없는 결함을 지닌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대체 나는 전혀 딸아이의 죄가 아닌 그 결함을 경멸할 수 있을까요? 이런 아이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잔인하고 부당하다고까지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애정과 정의감에서 딸아이의 재능을 조금이라도 알려고 노력한 결과 내가 배운 것은 상냥하고 조심스럽게 참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타고난 짜증이 폭발하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는 딸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도 헛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이 아이의 영혼도 완전히 성장할 권리를 갖고 설사 조금밖에 자라지 못하더라도 그 권리는 누구의 권리와도 같을 것이며 이 아이가 알 수 있는 것을 알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내가 가지 않을 수 없었던 이 가장 비참한 길을 가는 동안에 나는 인간의 마음은 모두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평등하며 누구나 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준 것은 바로 내 딸아이였습니다. 나는 누구나 인간인 이상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누구나 이 세상에서 살 곳과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이것을 이해할 기회를 갖지 못했더라면 나는 틀림없이 자기보다 무능한 사람을 멸시하는 교만한 태도를 지속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딸아이는 지능이 인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히 나에게 말할 수는 없었지만 자기 의사를 나에게 전하는 길은 그 밖에도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성격에는 이상하리만큼 어떤 일관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거짓말을 분명히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이는 어떤 거짓말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어떤 위대한 순수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모든 관습을 그 아이는 결코 용납하지 않고 존엄한 것에 대해서는 완전에 가까운 감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를 얕보지 못했으며 또 그 아이 자신도 결코 잔인한 일에 대해서는 참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 아이와 같은 기숙사에 사는 다른 아이가 소리내어 울기라도 하면 딸아이는 어째서 그 아이가 울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아이가 그 아이를 때렸거나 혹은 부모가 너무 심하게 야단을 쳤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딸아이는 큰 소리로 사감을 부르면서 찾으러 갔습니다. 딸아이는 다른 아이를 구박하는 아이에게 덤벼들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딸아이는 부정한 일은 결코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성질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를 돌봐주던 사람이 나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님은 참으로 공평하게 취급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귀찮게 굴어요.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지능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개성이 있으며 지능의 발육이 더딘 아이들도 다른 좋은 소질에 의해 그 결함을 보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며 또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바일랜드에 있는 트레이닝 스쿨에서 지능 발육이 더딘 아이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는 심리학 전문가들은 설사 어린이의 지능 검사 성적이 대단히 나쁘더라도 그 아이의 사교성이나 언동, 자랑, 친절, 남에게 호감을 사고 싶다는 마음가짐 등에 의해 그 아이는 검사에 나타난 결과보다 훨씬 훌륭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찰 결과 얻게 된 이 사실을 기초로 하여 그들은 사교성 성숙도율을 발달시켜 훨씬 전에 프랑스에서 전해지고 미국에서도 채용된 비례율의 산출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능의 발육이 더딘 어린이의 경우에 말할 수 있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통용됩니다. 대단히 높은 지성도 종래의 예에서 잘 아는 것처럼 만일 사교적으로 성숙한 소질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때때로 사회에 해를 끼치기도 하며 또 반대로 지능은 별로 우수하지 않은 아이가 사교적인 소질이 풍부하여 지성만 뛰어난 사람보다도 훌륭한 사회인이 되고 또 개인적으로 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군대나 학교에서도 정상인의 소질을 측정하는 적응 검사에 이 바일랜드의 사교성 성숙도율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지성만으로는 인간으로서 불충분하다는 것을 가르쳐준 이 희망이 없는 아이들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가르쳐준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인간이 어떤 것을 익힐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가르쳐줍니다. 지능의 발육이 더딘 아이들의 정신도 다만 장애가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더디다는 점을 제외하면 정상인의 정신과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들도 여러 번 되풀이하여 한 가지 일을 익히는 정상적인 아이들이 사물을 익히는 그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지능의 발달이 더딘 아이들의 정신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마치 영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새로운 지식을 얻고 새로운 관습을 익혀나가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발육이 더딘 아이들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아이들의 교육법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딸아이를 자기 세계에 살게 한 후로 나는 딸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 중진에 크게 유용하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벗어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깨닫는 것은 동시에 그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위안을 찾을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 됩니다. 내가 위로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부모들을 위해서입니다. 자녀를 데리고 나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고 묻는 분들의 일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예외 없이 먼저 묻는 것은 설사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희생되더라도 주립학교나 수용소에 넣기보다는 사립학교 쪽이 더 좋을까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대답은 이러합니다.
주립보다 일반적으로 좋은 사립 쪽을 권하고 싶습니다. 사립의 경우는 그다지 혼잡하지 않고 아이들은 각자 보살핌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주에 따라서는 시설도 좋고 직원의 대우도 좋으며 응급제도도 있어 좋은 사람들이 오래 그곳에 머물러 일하는 곳도 있고 또 주에 따라서는 시설이 떨어지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먼저 주위의 시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의 재정이 허용하는 한 좋은 사립시설은 여러모로 편리하지만 사립의 약점은 창립자가 죽은 후까지 계속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용의주도하게 훌륭히 창립된 학교 중에도 그 교장이 죽었기 때문에 폐쇄되어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되풀이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맡길 학교를 물색할 때에는 한 사람에게 의존하여 운영하는 곳은 피하고 도중에 폐쇄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관리위원회와 같은 것이 있고 어려운 고비를 극복해 나갈 만한 자금이 있는 곳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주립은 영속적이며 자녀도 한번 들어가면 일생 안전하다는 점에서는 사립보다 유리합니다. 만일 사립시설에 자녀를 맡기면 다른 가족들이 그 자녀 한 사람 때문에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나는 설사 다른 주로 이사를 하더라도 좋은 주립시설을 물색하여 그곳에 자녀를 맡길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자녀를 새 집으로 보낸 후에 부모에게는 어떤 책임이 남게 될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책임이 따릅니다. 자녀는 전과 마찬가지로 부모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되도록 자주 자녀를 찾아봐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잊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딸아이를 찾아갈 적마다 아이들이 내 곁으로 다가와 내 손을 잡고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요? 하고 묻는 것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을 몇 번이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사감이 그 아이의 머리 위에서 속삭인 말은 가엾게도 이 아이의 가족은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아요. 2년 전에 할머니가 한 번 다녀간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엾은 아이의 마음은 서서히 타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언제까지나 어린이며 따라서 모든 어린이들과 마찬가지로 애정이나 애착도 갖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중에는 나한테 와서 눈을 반짝이면서 아빠와 엄마가 지난주에 만나러 왔어요. 하고 알려주는 아이도 있고 또 말을 할 수 없는 아이도 부모가 갖다 준 인형을 나에게 보여주러 왔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저마다 알고 있습니다. 정신은 이런 것을 느끼는 능력에도 큰 영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로서의 둘째 책임은 자녀를 직접 돌봐주는 사람을 언제나 주의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 전에 딸아이의 영원한 집을 찾을 때 나는 먼저 신뢰할 수 있는 교장부터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만일 내가 다시 한번 학교를 찾는다면 모든 기숙사를 돌아보고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을 돌보는지 먼저 알아볼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인상이 좋지 않는 직업적인 사람이거나 또는 자주 옮겨 다니는 사람이거나 냉담하고 잔인하며 아이들을 때리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 학교에 아이를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에 관한 한 따라서 부모에게도 학교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관리자도 아니고 사무직원도 아니고 또 의사나 심리학 전문가나 선생도 아닌 직접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아이들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 이기적인 부모는 선생이나 심리학 전문가들이 애써 이룬 일을 모두 망쳐놓습니다. 자녀가 날마다 기숙사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 않다면 어떤 것을 가르쳐도 그것을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부모는 애정을 가진 친절한 사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이 따르는 가운데 아이들에게 규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 사람이 고등교육을 받고 못 받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하루하루의 임무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모에게 잔인한 면이 있거나
혹은 덜렁한 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부모는 즉시 그것을 학교 책임자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몰래 뇌물을 주거나 돈을 쥐어주면 부모의 버릇만 나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부모들은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는 자녀에게 친절을 베풀겠지만 일단 자녀와 단둘이 대하게 되면 을의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자녀도 심하게 다룰 것입니다. 부모는 당신들이 보지 않는 때가 훨씬 많습니다. 자녀를 학교에 맡긴 부모의 세 번째 책임은 자녀가 생활하고 있는 장소의 분위기가 희망에 차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학교가 업무의 하나로서 연구도 겸하고 있는 곳이 이 분위기에 관한 한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을 10년을 하루같이 되풀이하고 있는 곳에서는 분위기가 침체되어 활기를 잃기 쉽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돌봐주고 위험에서 지켜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단순해도 아이들의 생명은 어떤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고는 하지만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며 또 뭔가 발견할 수 있는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설사 그 아이는 나을 수 없고 변할 수 없더라도 또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남에서 가르침을 제공하여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완전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일랜드의 트레이닝 스쿨은 이런 의미에서 대단히 좋은 예입니다. 오랫동안 이 학교는 연구 부문의 일을 해왔습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 학교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반의 검사를 실시했으며 성숙도율은 이 학교에서 발달되었습니다. 태어날 때 방해를 받은 아이나 뇌수마비의 아이에 관한 이 학교의 연구는 유명하며 또 어떻게 하면 지능이 더디 발달하는 것을 예방하고 고칠 수 있는가를 좀 더 알기 위해 생애를 바친 사람들이 이 학교에서 전심전력을 쏟아 지능적 결함을 초월한 문제 전체의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부모는 이런 자녀의 생명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한정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인류 전체에 대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에서와 마찬가지로 슬픔에서도 건강에서와 마찬가지로 질병에서도 장점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점에서도 아마도 이 후자 쪽에서 더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충분히 채워진 상태에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반대로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뻗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행복보다는 슬픔이, 건강보다는 질병이, 그리고 부유보다는 가난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나에게 운명을 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몇 번이고 딸아이를 위해 건전하고 정상적인 운명을 원하고 오늘날 한 사람의 부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택했을 것입니다. 나는 딸아이가 영원히 전응아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보통 사람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나는 결코 체념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체념하지 않을 것입니다. 체념은 어떤 정체된 죽은 것이며 성과가 없는 것은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체념과는 반대로 쥐도 새도 모르게 딸아이에게 덮쳐 성장을 정지시킨 운명에 대해 반항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아무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신상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슬픔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와 딸아이의 모든 것을 바쳐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로 당하는 고통을 예방할 수 있다면 그 연구에 힘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내가 자주 만나러 가는 딸아이의 학교에는 가엾은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정신은 7살쯤 되는 어린이 정도에 머물러 있으므로 나는 꼬마 소년이라고 부르는데 실은 그 사람은 이미 40세에 가깝습니다. 어쩐지 어두운 얼굴을 하고 눈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큰 부자로 유명하지만 결코 아들을 만나러 오지 않습니다. 어떤 새로운 연구를 위해 누가 그의 아버지에게 기부금을 얻으러 갔더니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나는 한 푼도 낼 수 없어요.
내 돈은 정상인을 위해 쓸 거예요.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냉혹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피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드의 상처를 받는 괴로움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은 백치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기의 일을, 즉 오랫동안 자기가 잃었던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했더라면 자기 아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을 기쁨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한 사람의 불행한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아버지만이 아니지만 그의 아들은 소를 돌보기를 무척 좋아하는 미남 청년으로 나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목장 곳간에 기거하면서 소를 솔로 쓸어주거나 어루만지면서 돌보고 있습니다. 한 번은 내가 그 목장에서 그 청년의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아버지는 이 아이는 소의 젖을 짜는 기계를 사용할 줄 알므로 좀 더 많은 기술을 익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지요. 하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자리를 함께한 딸아이의 학교의 교장이 그 말을 듣고 그렇지만 이 청년에게는 이 이상으로 좋은 일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우리들 각자에게 가장 좋은 일은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면 우리는 자기도 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행복 아닐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정신방야가의 부모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오랫동안 직접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여러 가지 일을 계속 익혀가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의 자녀가 당신들이 희망한 대로 정상적이고 건전하게 태어나지 못하고 육체나 정신에 혹은 그 양쪽에 결함이나 장애를 갖고 태어났더라도 그 자녀는 역시 당신들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설사 어떤 인생을 보내더라도 살 권리가 있고 또 행복해질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그 자녀의 행복은 당신들이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녀를 받아들여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호기심에 찬 눈초리에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그 자녀의 존재는 당신에게나 다른 아이들에게도 반드시 의의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자녀의 생존의 목적을 이루게 하면서 그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얼굴을 들고 자기 길을 가십시오. 나는 같은 자녀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과거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완전히 자랄 수 없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되풀이하여 그동안 절망을 경험하면서 어떤 희망이 씨앗을 바라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나은 병도 있고 고치는 방법을 모르는 병에 대해서는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병은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암이나 소아마비나 심장마비로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되며 또 예방도 할 수 있도록 치료도 할 수 있다면 지능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것을 먼저 하고 어느 것을 나중으로 돌리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싸움은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전개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이들이 모두 건전하고 완전한 몸으로 태어날 권리를 갖도록 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장할 수 없는 어린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어린이의 수는 예방할 수 있는 원인을 모두 예방하여 해마다 줄여야 합니다. 사태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주립 수용소는 위험할 만큼 초만원이며 만일 연구가 빨리 진척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시설을 좀 더 확충해야 합니다. 기숙사의 수를 몇 갑절 늘려도 그 아이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경비는 국가의 재원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게 하는 과학적인 연구에 돈을 쓰는 편이 얼마나 현명하고 또 보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능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미국 어린이들의 절반 이상은 원인이 유전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원인만 알게 되면 그 어린이들은 모두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곳에서 적절하게 돌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린이를 잘 보호하면 교육에 의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주립 수용소의 시설에서는 그런 교육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주에서는 이런 시설의 높은 자리가 여전히 정치적인 매직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생명을 무지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 쪽이 대체로 좋기는 하지만 그 경비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많이 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사립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주목할 만한 과학적인 진보가 거의가 사립기관에서 개인적으로 일한 사람들이 연구 결과입니다. 국가의 재정은 군사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과학적인 성과는 별로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가장 긴급한 지능적 결함의 원인과 치료법의 연구는 지금까지의 미국의 전통에 따라 어느 소규모의 사립기관에서 일하는 과학자의 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는 중복하여 헛수고를 하지 않기 위해 서로 연락을 잘 취해야 합니다. 물론 이미 몇 가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앞에서 뉴저지주의 바일랜드에 있는 트레이닝 스쿨의 조사부에서 올린 주목할 만한 성과에 대해 말했습니다. 현재 이미 지능적인 결함이 있는 미국 어린이의 50% 이상은 교육에 의해 사회를 위해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현재 만원이 되어 있는 공립 수용소에서 어린이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교육뿐입니다. 이미 연구에 의해 지능 정도가 6세가량 되는 어른도 할 수 있는 일이 19종류에 이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모든 일의 20%는 숙련공이 아닌 사람들의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뇌의 장애에 대해서는 생전과 생후를 막론하고 몇 가지는 원인이 판명되어 있지만 단지 아직 이에 대한 지식이 불충분할 뿐입니다. 지능적인 결함의 주요한 원인이 되어 있는 뇌의 장애에 관한 간단한 물리적인 요법이 현재 이미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 실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뇌의 혈액순환이 나쁘기 때문에 지능적인 결함이 일어난다는 중요한 뇌수마비의 분야에만 그 요법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결과도 아직 신뢰하기엔 불충분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수술을 받은 환자의 34%는 확실히 지능의 발육이 나아지고 51%는 주의력이나 근육을 충분히 움직이고 주의력을 집중하고 있는 시간이나 식욕, 그 밖에 자극을 받는 감각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바람직한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언젠가 지능적 결함의 원인이나 치료법의 분야도 다른 질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그리고 근본적인 연구가 시작될 것이라는 희망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이야말로 모든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발육이 정지된 자녀를 가진 분들은 이런 분들의 수의 가정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지만 현재 지능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의 절반 이상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다시 새로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또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분들은 반드시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분들이 이미 지능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자녀들의 절반 이상은 적절한 교육과 좋은 환경의 혜택만 있었더라면 불편한 수용소에서 생활하는 대신에 정상인과 다름없는 생활과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욱 노력해야 하며 또 노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은 위안을 줍니다. 전에 그랬다고 해서 앞으로도 영원히 그래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의 일부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도 이미 때가 늦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아이들의 괴로운 처지가 사람들이 비극의 대부분을 피하는 방법에 도움이 된다면 그 아이들의 생명은 설사 기형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의미가 없었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경험한 한 사람으로서 되풀이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상 펄벅에 피할 수 없는 슬픔을 마칩니다. 펄벅에 피할 수 없는 슬픔은 그녀의 딸을 통해 얻은 깊은 통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에세이입니다. 이 책에서 벅은 지능적 결함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로서의 경험을 나누며 다음과 같은 철학적 메시지와 교훈을 전달합니다. 희망의 중요성. 벅은 희망이 모든 활동의 원동력임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생명의 가치. 벅은 지능적 결함을 가진 아이들도 존엄성과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녀는 이러한 아이들이 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과학과 교육의 역할. 벅은 과학적인 연구와 교육이 지능적 결함의 원인과 치료법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연구가 더 많은 아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회적 책임. 벅은 사회가 이러한 아이들을 적절히 돌보고 교육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녀는 공립수용소의 열악한 현실을 비판하며 더 나은 환경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책은 벅의 개인적인 경험과 철학을 통해 지능적 결함을 가진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